경기도 파주시에 자리 잡은 제9보병사단 백마부대의 새벽은 언제나 짙은 안개와 함께 시작되었다. 해가 뜨기 전인 새벽 4시 50분. 생활관의 모든 소리가 깊은 잠에 빠진 그 고요한 시간. 이등병 김서준은 유령처럼 침상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의 하루는 동기들보다 30분이나 빨랐다. 그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전투복으로 갈아입었고 옷깃 하나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정돈했다. 전투화의 끈을 매는 소리조차도 내지 않기 위해 그는 모든 동작을 극도로 통제했다. 이것은 그 누구의 명령도 아니었다. 단지 그 스스로에게 내린 혹독한 규칙이자 징벌과도 같은 행위였다. 대한민국의 수도 방위를 책임지는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항아은 중장, 그리고 군서열 최정점에 있는 합동참모의장인 큰이모 할머니 한지수 대장. 서준에게 이 이름들은 자랑스러운 명예인 동시에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무게였다. 군입대는 그에게 단순히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었다. 장군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오롯이 이등병 김서준으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외로운 투쟁이었다. 아들아, 배경은 너에게 날개가 될 수도, 족쇄가 될 수도 있다. 나는 네가 그 어떤 도움도 없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너 자신의 힘으로 날아오르길 바란다. 그것이 진짜 군인의 길이다. 입대 전날, 짧게 깎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머니가 남긴 말은 그의 심장에 낙인처럼 새겨졌다.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서준은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위장했다. 서류에 가중하는 평범한 직장인과 주부로 채워졌고 혹시 모를 행정착오조차 없을 것이라 믿었다. 그의 바람대로 백마부대에서 그는 그저 수많은 신병 중 하나인 김서준으로 군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임무에 묵묵히 최선을 다했다. 식사 시간 10분 전 먼저 도착해 자리를 정리했고 모든 훈련에서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다른 병사들에게조차 부담이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조용히 감내했다. 그러나 그의 의도적인 평범함과 묵묵한 성실함은 어떤 이들에게는 도리어 불쾌한 자극이 되었다. 그의 소대를 책임지는 소대장 유미나 대위와 부소대장 이다솜 중사가 바로 그런 이들이었다. 여군 사관학교를 수석 졸업한 엘리트인 유 대위는 강한 카리스마와 함께 뒤틀린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병사들의 아주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고 특히 조용히 모든 것을 감내하는 서준의 태도에서 일종의 수동적 저항을 일궈냈다. 그녀의 눈에는 서준의 성실함이 자신을 향한 무언의 반항으로 비쳤다. 이다솜 중사는 유미나 대위의 그림자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유 대위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병사들을 통제했다. 특히 약한 자에게 가혹하고 강한 자에게 굴복하는 비뚤어진 권력욕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전투화 끈을 꼼꼼하게 메고 있는 서준의 등 뒤로 얼음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서준 이등병. 서준은 즉각 자리에서 일어나 칼 같은 자세로 격려했다. 이병 김서준. 유미나 대위는 팔짱을 낀 채 마치 불결한 것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훑었다. 그녀의 옆에는 그림자처럼 이다솜 중사가 서 있었다. 전투와 끈 하나 매는데 무슨 예술작품이라도 만드나 그렇게 정성을 쏟을 시간 있어. 다른 병사들은 이미 다음 과업 준비 끝났는데 너 혼자 뭐 하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더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조회송 뭐가 죄송한데 내 그 꾸물거리는 행동 아니면 그 굼뜬 머리 사내 자식이라는 게 저렇게 요령도 없고 융통성도 없어서 어디다 써먹나. 안 그런가 중삼?
이다솜 중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 쳤다. 그렇습니다. 저런 정신 상태로는 전투 상황에서 제일 먼저 죽기 딱 좋습니다. 그날 이후 서준을 향한 그들의 압박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특히 유미나 대위는 서준의 하체를 단련시킨다는 명목해 가혹한 얼차려를 즐겼다. 총기 손질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병사들이 쉬는 저녁 점호 시간에 서준 혼자 투명 의자 자세로 30분을 버티게 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90도로 굽힌 채 버티는 동안 그의 허벅지는 불타는 듯했고 무릎은 비명을 질렀다. 유미나 대위는 그의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모습을 흥미롭다는 듯 지켜보며 시간을 더 늘리기 일쑤였다. 다른 병사들은 그를 동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멀리했다. 서준의 옆에 서는 것은 곧 유미나 대위의 서슬 퍼런 분노의 다음 표적이 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서준은 철저히 고립되었다. 식당에서도, 생활관에서도, 훈련장에서도 그는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힌 섬이었다. 밤이 되면 그의 무릎은 욱신거리는 통증으로 잠을 깨웠다. 그는 화장실로 가 찬물로 무릎을 적시며 고통을 삼켰다. 어머니에게, 이모 할머니에게 전화 한 통이면 이 모든 지옥을 끝낼 수 있었다. 하지만 서준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도 이내 내려놓았다. 이것은 이름의 무게를 견디기 위한 자신만의 싸움이었다. 이 정도 시련 앞에서 무너진다면 평생 그 거대한 이름들이 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을 터였다. 그는 화장실 거울에 비친 한 달 만에 헬쑥해진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통증으로 희미하게 찡그려진 미간, 자신감 대신 불안이 서린 눈동자.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아니 스스로에게 명령했다. 베어튀어! 김서준, 너는 버텨야만 한다. 그의 눈빛이 순간 단단해졌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육체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진짜 절망은 그의 정신이 아닌 그의 몸을 먼저 부셔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김서준 이병을 향한 유미나 대위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졌다. 그녀는 서준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고 아주 사소한 실수라도 발견하면 그를 따로 불러내 혹독한 얼차려를 주었다. 특히 그녀는 서준의 하체 단련을 명목으로 무릎에 극심한 부담을 주는 훈련을 반복했다. 무릎을 굽힌 채 앉아 손을 들고 버티는 투명 의자 자세는 이제 서준의 일상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서준에게 투명 의자를 시키고는 마치 예술작품을 감상하듯 그의 떨리는 다리를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서준의 무릎은 날마다 퉁퉁 부어 올랐고 통증은 이제 잠시도 그를 떠나지 않았다. 유미나 대위의 행동에는 단순한 권력 과시 이상의 뒤틀린 심리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서준의 묵묵한 순종을 나약함으로 규정했고 그의 흔들림 없는 태도를 자존심으로 해석했다. 그녀에게 서준은 단순한 훈련병이 아니라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대상이었다. 그녀는 서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고집을 꺾고 그가 절망 속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이다솜 중사는 그런 유미나 대위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유대위가 시키지 않은 일까지 나서서 서준을 괴롭혔다. 그녀는 서준이 화장실에서 몰래 무릎에 파스를 붙이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렇게 아픈 티를 내면 뭐라도 달라질 것 같아 정신력으로 버텨야지 라며 비아냥거렸다. 서준은 철저히 고립되었다. 생활관 동기들은 유미나 대위와 이다솜 중사의 분노가 자신들에게 향할까봐 두려워 서준을 피했다. 서준은 그들의 침묵과 외면이 그들의 비겁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생존 본능이었고
그들 또한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최선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이해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한없이 공허하고 외로웠다. 그는 투명한 유리벽 안에 갇힌 채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었다. 어느 날 오후, 고된 훈련이 끝나고 병사들이 각자의 생활관으로 향할 때였다. 서준은 모두가 사라진 뒤에야 무거운 발걸음을 떼며 걸어갔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서준 이병, 너 괜찮아? 서준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같은 소대에 속한 동기 김도윤 이병이었다.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의 도윤은 늘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내는 존재였다. 서준은 그가 자신에게 말을 걸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서준은 습관처럼 괜찮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도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서준이 몰래 무릎에 파스를 붙이는 것을 목격했고 밤마다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 거짓말하지 마. 너 걷는 것도 약간 절뚝거려. 다 티나? 도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서준은 그 순간 그토록 그리워했던 사람의 온기를 느꼈다. 군입대 후 처음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 서준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도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동정심이 아닌 순수한 공감과 걱정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걱정해줘서 고맙다. 서준은 마침내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었다. 도윤과의 짧은 대화는 서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종종 몰래 이야기를 나누었다. 짧은 휴식 시간, 혹은 모두가 잠든 밤의 화장실에서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도윤은 서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서준은 도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작은 섬과도 같았다. 하지만 이 작은 섬은 유미나 대위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김서준 이병, 김도윤 이병, 너희 둘 요즘 아주 친해졌더군. 어느 날 오후 유미나 대위가 두 사람에게 다가와 비아냥거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해? 서로의 나약함을 공유하면서 동정이라도 하는 건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도윤이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유미나 대위는 그의 말을 잘랐다. 닥쳐! 나약한 놈들끼리 모여서 징징거릴 시간 있으면 차라리 훈련이나 더 해. 그녀는 서준과 도윤에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켰다. 이다솜 중사는 그들에게 다가와 발로 그들의 엉덩이를 걷어차며 소리 질렀다. 정신력으로 버텨 이런 식으로 나약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무슨 군인이 되겠다고. 그날 이후 서준은 도윤을 멀리했다. 그의 친절함이 도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서준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외로움과 죄책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자신 때문에 도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닫고 다시 한번 견고한 벽을 쌓았다. 서준의 무릎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다. 아침 구보 때마다 시큰거렸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내색할 수 없었다. 아픈 티를 내는 순간 유미나 대위는 그것을 나약함의 증거로 삼아 더욱 그를 몰아붙일 것이 뻔했다. 밤마다 그는 몰래 화장실로 가 찬물로 무릎을 적셨다. 무릎은 욱신거리는 통증과 함께 퉁퉁 부어 올랐다. 그는 자신의 몸이 더 이상 그의 의지를 따라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다짐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의 무릎은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와 압박을 감당하지 못하고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준은 자신의 몸이 그의 정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가올 운명을 예감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파멸의 전주곡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부대에는 하반기 종합 야외 훈련 공고가 붙었다. 백마 부대에서 가장 힘들기로 악명 높은 훈련이었다. 훈련 통제관의 이름은 유미나 대위. 서준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자신의 무릎을 만지며 다가올 운명을 예감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파멸의 전주곡이었다. 며칠간 이어진 하반기 종합 야외 훈련의 열기와 먼지로 파주시 광탄면의 종합훈련장은 자욱했다. 하반기 종합 야외 훈련의 마지막 날, 가장 강도가 높은 고지 점령 및 방어 훈련이 시작되었다. 병사들은 완전 군장을 한 채 가파른 산악 지형을 달려 가상의 적지를 점령해야 했다. 서준의 무릎은 최악의 상태였다. 진통제로 겨우 버티고 있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그를 덮쳤다. 그의 무릎 안에서는 무언가 뒤틀리고 삐걱거리는 끔찍한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는 대열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몸은 그의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육체는 그의 정신력을 조롱하듯 힘없이 풀려나갔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배는 불타는 듯 뜨거웠다. 그는 자신의 다리에 묶인 무거운 족쇄가 땅으로 끌어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유미나 대위의 눈에 띄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치욕적인 벌을 받게 될 것이 뻔했다. 하지만 그의 다짐은 결국 부서지고 말았다. 고지 정상 부근의 가파른 경사로에서 그의 다리는 힘없이 풀리고 말았다. 우악 짧은 비명과 함께 그는 균형을 잃고 비탈길 아래로 몇 바퀴 굴러떨어졌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분대용 탄약통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땅에 부딪혔다. 무릎에서 무언가 뒤틀리는 듯한 끔찍한 감각과 함께 극심한 통증이 그의 전신을 덮쳤다. 서준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 광경을 정상에서 지켜보던 유미나 대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성큼성큼 비탈을 내려와 넘어져 있는 서준의 앞에 섰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경멸, 그리고 사냥감을 잡은 포식자의 잔혹한 만족감으로 번뜩였다. 김서준, 이 한심한 놈, 마지막까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소대 전체가 평가에서 감점당하게 생겼어. 그녀의 목소리는 매섭고 차가웠다. 서준은 고통을 참으며 고개를 들었다. 죄송합니다, 다리가. 닥쳐 변명은 집어치워. 내 놈의 그 썩어 빠진 정신 상태가 문제야. 유미나 대위는 이성을 잃은 듯했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넘어져서 일어서려고 버거워하는 서준의 가슴팍을 전투화로 걷어찼다. 서준은 다시 한번 맥없이 나뒹굴었다. 통증과 함께 밀려오는 치욕감이 그의 영혼을 짓밟았다. 일어나지 못해. 유미나 대위가 고함을 질렀다. 서준은 고통을 참으며 성한 팔과 다리에 힘을 주어 어떻게든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의 부상당한 오른쪽 다리가 힘없이 꺾인 채 바닥에 놓여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유미나 대위는 마치 벌레를 짓밟듯 자신의 육중한 전투화로 서준의 오른쪽 무릎을 그대로 내리찍었다. 배우적! 그것은 뼈와 살이 으스러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질긴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끔찍하고 축축한 파열음이었다. 유교학! 서준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군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내지 않았던 모든 고통과 서러움이 응축된 절규였다. 그는 무릎을 부여잡고 대굴대굴 굴렀다. 통증은 뇌를 관통하는 섬광과도 같았다. 무릎 관절이 완전히 분리되어 너덜거리는 끔찍한 감각.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고 오직 자신의 비명과 찢어지는 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주변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훈련에 참여했던 병사들은 물론 다른 간부들조차 유미나 대위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공포와 충격, 그리고 역겨움이 섞인 감정들이 그들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시오주나,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김도윤이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서준의 상태를 살폈다. 서준의 얼굴은 이미 눈물과 땀,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는 고통으로 쇼크 상태에 빠지기 직전이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중대장 권혜진 소령이 급하게 달려왔다. 그녀는 새파랗게 질려있는 유미나 대위와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서준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자신의 진급, 부대의 명예, 그리고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졌을 때의 파장. 그녀는 유미나 대위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당장 병사들을 집합시켜 이 상황. 내가 정리하겠네. 권혜진 소령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다. 그녀에게 한 병사의 망가진 다리 따위는 자신의 경력에 흠집을 낼 수도 있는 위험 요소일 뿐이었다. 그녀는 서준의 절규를 무시한 채 즉시 상황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김서준 이병이 실려간 곳은 사단 의무대였다. 민간 병원이 아닌 군 내부 시설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희망의 빛은 절반쯤 사그라든 뒤였다. 의무대 군의관은 중대장 권혜진 소령으로부터 이미 연락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잔뜩 긴장한 채 서준의 부어른 무릎을 대강 몇 번 눌러보고는 엑스레이 사진 몇 장을 찍고 나서 판에 박힌 진단을 내렸다. 금 훈련 중에 흔히 발생하는 심각한 수준의 염좌 및 타박상 소견이 보이는군. 인대가 좀 늘어난 것 같긴 한데 큰 문제는 아니야. 뼈에는 이상 없고.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진지함도 관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며칠간의 훈련으로 인해 지친 병사에게 습관처럼 건네는 뻔한 진단이었다. 옆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김도윤 이병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군의관님,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무릎이 완전히 돌아갔고 찢어지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염좌가 아닐 수 있습니다. MRI 촬영 같은 정밀 검사를. 군의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이봐, 김이병. 자네가 의사인가, 내가 의사인가, 일그의 의무병이 뭘 안다고 내 진단에 토를 다나 자네는 환자 안정이나 시키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이만 나가도록. 이건 명령이야. 그의 눈빛은 너 하나쯤 조용히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도윤은 분노와 무력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서준의 손을 잡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서준에게 내려진 처방은 얼음찜질과 소염진 통제가 전부였다. 그의 무릎은 깁스로 고정되었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려 하지 않았다. 서준은 깁스로 묶인 다리를 내려다보며 희망이 한 가닥씩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몸이 겪는 고통만큼이나 그의 마음도 찢겨지고 있었다. 그 시각 소대장실에서는 유미나 대위, 이다솜 중사, 그리고 중대장 권혜진 소령이 모여 입을 맞추고 있었다. 권혜진 소령은 서류 몇 장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다.
이미 작성된 사건 경위서였다. 내용은 이렇게 간다. 김서준 이병. 하반기 종합 야외 훈련 중 산하 구보 코스에서 발을 헛디뎌 구르는 과정에서 우측 무릎에 심각한 염좌를 입은 현장에 있던 간부 및 분대원들의 신속한 조치로 의무대 후송 완료.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다. 여기에 당시 현장에 있던 분대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이견을 제시하는 병사가 있다면 군기 교육대도 각오해야 할 거라고 분명히 전달해. 그녀에게 한 병사의 망가진 다리 따위는 자신의 경력에 흠집을 낼 수도 있는 위험 요소일 뿐이었다. 유미나 대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폭력이 완벽하게 은폐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듯했다. 알겠습니다. 중대장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놈들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김도윤 이병. 그놈은 제가 따로 면담해서 입단속시키겠습니다. 이다솜 중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충성을 맹세했다. 그들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이 만든 거짓의 철옹성 안에서 그들은 안전했다. 그날 저녁, 김도윤은 유미나 대위에게 불려가 혹독한 질책과 협박을 당했다. 한 번만 더 주둥이 잘못 놀리면 내 군 생활이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다. 는 경고에 그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분대원들 역시 권혜진 소령의 지시를 받은 분대장의 압박에 못 이겨 거짓 경위서에 줄줄이 서명을 했다. 그렇게 김서준의 부상은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불운한 훈련 사고로 공식 기록되었다. 서준은 의무대 침상에 누워 지옥 같은 밤을 보냈다. 마약성 진통제도 그의 고통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다. 무릎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 올랐고 피부 아래에서는 검붉은 피멍이 번져 나갔다. 그는 잠들 수도 깨어있을 수도 없는 고통의 경계에서 신음했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의무대는 숨 막히게 고요했다. 세상에 오직 자신만이 이 고통 속에 던져진 것 같았다. 그는 관물대 서랍에 넣어둔 휴대폰을 떠올렸다. 어머니의 번호를 누르고 싶었다.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단 한마디면 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어머니에게, 이모 할머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군인이 되겠다고 맹세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 처참하고 망가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었다. 그것은 고통보다 더한 수치심이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겠다던 다짐은 산산조각 났고 그는 이제 실패자일 뿐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는 대신 베개를 물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눈물이 뜨겁게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철옹성은 너무나 견고했고 그 안에서 그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아무도 그의 비명을 듣지 못했고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절망은 그렇게 차가운 공기처럼 그의 폐부를 잠식게 들어왔다. 국군 수도병원 내 합동참모본부의 지휘통제실과 직통으로 연결된 군 의료데이터 분석센터. 이곳은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군 의료 시스템 알파가 운영되는 곳이었다. 알파는 군 전체의 의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며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단순한 데이터 정리 프로그램을 넘어 알파는 수십만 건의 진료 기록과 사고 보고서를 교차 분석하여 인간의 눈으로는 놓치기 쉬운 모순점과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중장 한가은 사령관의 전속 부관인 한규민 상사는 오늘도 변함없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사령관의 비서 역할뿐만 아니라 사령관 직속으로 운영되는 모든 행정 시스템의 관리자이기도 했다. 한규민 상사는 꼼꼼하고 빈틈없는 성격으로
사령관의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보좌해 왔다. 그는 항상 사령관보다 한 발 앞서 정보를 파악하고 돌발 상황을 예측하여 대비했다. 그날 오후 늦게 그의 모니터에 한 건의 긴급 알림이 떴다. 그것은 알파 시스템이 탐지한 긴급 의료 보고서 이상 징후 알림이었다. 한규민 상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알파 시스템은 아직 시범 운영 단계였기 때문에 이런 알림이 자주 뜨는 편은 아니었다. 알림창에 표시된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경고, 보고서 코드 가오MD 134, 발생부대 제9보병사단, 환자 계급 이등병, 공식 진단 우측 무릎 염좌, 세부 특이사항 인대 손상 가능성, 수기 메모 발견, 오차율 78% 진단과 메모 불일치, 탐지 레벨 4 잠재적 가혹행위, 잠재적 가혹행위. 그 네 글자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가혹행위는 군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였다. 한규민 상사는 곧바로 해당 보고서를 열람했다. 익명 처리된 환자의 기록이었다. 공식 진단은 염좌였지만 담당 군의관이 남긴 수기 메모에는 심각한 인대 손상 가능성이 있으나 현장 지휘관의 요청으로 염좌로 기록함이라는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는 이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한 장의 종이, 몇 줄의 글씨가 덮으려 했던 거대한 거짓의 무게를 그는 직감했다.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현장 지휘관의 권력 남용과 은폐 시도, 그리고 군의관의 비겁한 동조, 이 모든 것이 한 이등병의 부상 뒤에 숨겨져 있었다. 그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 사실을 사령관에게 보고할 것인가? 아니면 상부의 지침대로 관련 부서에 조용히 이관할 것인가? 그는 사령관 한가은 중장의 신조를 잘 알고 있었다.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고 부하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그녀의 성품. 한규민 상사는 주저없이 사령관에게 직접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의와 양심의 문제였다. 그는 보고서 파일을 첨부하여 사령관에게 보고 메일을 올리기 위해 환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했다. 군의관의 수기 메모에는 환자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고 보고서상에는 환자 신상이 익명 처리되어 있었다. 그는 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해 환자 정보 열람 권한을 신청했다. 몇 초 후 그의 모니터에 팝업 창이 떴다. 정보 열람 권한 승인. 환자 이름 김서준, 계급 이등병, 소속 제9보병사단, 비상 연락망 한가은 모, 010X, 칭0X, 쿵스. 한규민 상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책상 위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김서준, 이등병 김서준. 그는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사령관 한가은 중장의 아들, 김서준. 그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단 하나뿐인 아들. 군에 입대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겨왔던 그 아이. 한규민 상사는 눈을 비볐다. 혹시라도 잘못 본 것이 아닐까? 하지만 모니터에 선명하게 떠 있는 이름과 어머니의 이름, 그리고 관계를 나타내는 모라는 글자는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명확했다. 단순한 군 의료 보고서에 불과했던 이 서류는 순식간에 그의 삶을 뒤흔드는 폭탄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의 모든 의문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왜 사령관의 아들이 그 먼 파주까지 가서 가장 힘든 부대에 지원했는지, 왜 서류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기록되었는지, 이 모든 것은 평범한 군인이 되고 싶어 했던 한 아이의 처절한 외침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외침은
그를 감싸고 있던 거대한 이름의 그늘에 의해 완전히 무시당했다. 심지어 그를 가장 아껴야 할 어머니의 눈마저도 속였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한규민 상사의 몸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갔다. 감히 누가 이 아이에게 이토록 끔찍한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그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령관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 이 사실을 그녀가 알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거대한 힘이 움직일 것이다. 그는 보고서 파일을 출력한 후 사령관 집무실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평범한 부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전사의 발걸음이었다. 육군회관의 굳건한 붉은 벽돌 건물 3층. 한가은 중장의 집무실에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한가은 중장은 서류 더미를 검토하던 중이었다. 그녀의 단정한 머리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날카로운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수도 방위사령부의 사령관이자 누구에게도 빈틈을 보이지 않는 완벽한 군인이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전속 부관 항유민 상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고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철 하나가 들려 있었다. 사령관님, 급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한규민 상사의 목소리는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 한가은 중장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는 부관의 태도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들어오게 무슨 일인가? 한규민 상사는 굳은 얼굴로 집무실에 들어와 서류철을 그녀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는 서류철의 내용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그것은 그가 이 사안의 심각성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행동이었다. 한가은 중장은 서류철을 열었다. 맨 위에는 긴급 의료 보고서 이상 징후라는 제목과 함께 익명 처리된 환자의 정보가 요약되어 있었다. 그녀는 차분히 읽어 내려갔다. 제9보 병사단, 이등병, 우측 무릎 염좌, 그리고 그 아래에 쓰인 군의관의 수기 메모를 읽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심각한 인대 손상 가능성 있으나 현장 지휘관의 요청으로 염좌로 기록함.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다. 펜이 바닥에 굴러가는 소리가 집무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 보고서가 왜 자신에게 직접 보고된 것일까? 이등병의 익명 보고서를 왜 사령관인 자신에게 가져온 것일까? 그녀는 서류를 넘겨 환자의 상세 정보가 담긴 페이지를 펼쳤다. 김서준! 그 이름이 그녀의 눈에 들어온 순간 한가은 중장은 잠시 숨을 멈췄다. 김서준, 자신의 아들. 그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 몸의 모든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듯한 감각.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아이는 군 생활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녀는 며칠 전 아들과 통화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활기찬 목소리로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녀의 눈빛은 서서히 분노로 불타올랐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냉혹하며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무서운 분노였다. 그녀는 한규민 상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한규민 상사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미 서준의 신분과 가족 관계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사령관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감정을 감당하기 어려워할까봐 두려워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그는 어머니의 슬픔이 아닌 군인의 냉철한 분노를 보았다. 보고서의 내용이 모두 사실인가? 한가은 중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예대 사령관님, 모든 정보가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으며 해당 군의관의 수기 메모 원본도 확보했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겠군. 예, 죄송합니다. 괜찮다. 잘했다. 정확하게 보고해줘서 고맙다. 한가은 중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즉시 집무실에 있던 내선 전화기를 들었다. 그녀가 걸 전화범의 번호는 단 하나였다. 합동참모의장인 큰이모 할머니 한지수 대장의 직통 전화였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뒤 전화기 너머로 한지수 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온화하고 부드러웠다. 가요나, 웬일이야 이 시간에. 한가은 중장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단단했던 표정에 금이 갔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언니, 서준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한지수 대장의 목소리가 순간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조카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무슨 소리야, 서준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한가은 중장은 아들이 부상당한 경위와 군 내부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에 대해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애썼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준이가 훈련 중에 다쳤는데 군의관이 단순 염좌로 기록하고 현장 지휘관들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시스템에만 살짝 기록된 인대 손상 가능성이라는 메모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몰랐을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무겁고 위협적이었다. 잠시 후 한지수 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전의 온화함은 완전히 사라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내 조카를 감히. 그 누구도 우리 한씨 가문의 아이를 건드릴 수는 없어. 설령 그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숨겼다 해도 말이야. 개운아, 더 이상 그 아이는 이등병 김서준이 아니야. 그는 내 조카다.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헬기 준비시켜. 당장 내가 그 부대로 간다.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이상 어머니와 이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의 최고 권력자들의 대화였다. 그들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그들은 군사작전 계획을 세우는 장군들이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작전명 천둥이라는 코드가 오갔다. 그것은 빠르고 강력하며 모든 저항을 분쇄하는 작전을 의미했다. 한가은 중장은 통화를 마치고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아들의 고통스러운 얼굴과 무릎을 부여잡고 신음하던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울음을 멈췄다. 이제는 울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분노로 가득 찬 눈빛으로 한규민 상사를 바라보며 명령했다. 한 상사, 지금 당장 UH-60 헬기 2대를 준비하게, 그리고 제9보병사단에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가장 빠른 속도로 갈 것이라고 보고해.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한규민 상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안도감과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될 터였다. 파주시 광탄면. 제9보병사단 본부의 오후는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훈련이 끝난 병사들은 각자의 생활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행정병들은 컴퓨터 앞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훈련장에는 오후의 나른함이 감도는 가운데 멀리서부터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는 희미한 소음에 불과했지만 이내 그 소리는 천둥처럼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다. 병사들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검은색의 거대한 UH-65 블랙호크 헬기 2대가 굉음을 내며 부대 본부 상공으로 날아오고 있었다. 부대에는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었다. 일반적인 고위장교의 시찰 방문이라면 최소한 몇 주 전부터 공문이 내려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헬기들은 망설임 없이 본부 앞 헬기 착륙장으로 곧바로 착륙하기 시작했다. 로터가 회전하며 일으키는 거대한 바람에 흙먼지가 회오리처럼 솟구쳤다. 본부 사단장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비백산하여 비서실과 통신병에게 누가 오는지 확인하라고 다급히 지시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2명의 여군 장교가 차례로 내렸다. 한 명은 3개의 별, 다른 한 명은 무려 4개의 별을 어깨에 달고 있었다. 그녀들의 위용은 주변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 강력했다. 사단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4개의 별. 그것은 합동참모의장. 즉 대한민국 국군의 모든 군인 중 가장 높은 서열을 의미했다. 한지수 대장이었다. 그녀의 뒤를 이어내린 사람은 한가은 중장이었다. 그녀들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위풍당당하게 헬기에서 내렸다. 흙먼지 속에서도 그들의 눈은 강철처럼 빛났다. 사단장과 참모들은 혼비백산하여 헬기 착륙장으로 달려왔다. 사단장은 허둥지둥 경례를 올렸다. 당열 충성 합동참모의장님께 경례 제9보병사단장 김덕수 소장명 받았습니다. 한지수 대장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뭐고는 나중에 듣고 묻는 말에만 대답해. 훈련 중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는 이등병 김서준은 어디 있나? 사단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김서준 이병이 한지수 대장과 한가은 중장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깨닫자 그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통제권을 벗어났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사단장은 당황하며 얼버무렸다. 이병 김서준이라면 어제 훈련 중 부상을 당해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 염좌 진단으로. 현재는 안정기에.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가은 중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염좌라. 우리 아들의 무릎이 염좌라고 단순한 염좌로 UH-2과 헬기 2대가 출동했다고 생각하나 당신은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는 있는 건가? 이분은 내 아들의 이모 할머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아들의 어머니다. 그녀의 말은 사단장과 참모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그들은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이토록 엄청난 위력을 가진 2명의 여군 장성이 한낱 이등병 1명을 위해 예고도 없이 온 이유를 그것은 단순한 시찰이 아니었다. 정의의 심판을 집행하러 온 것이었다. 김덕수 사단장, 지금 당장 중대장 권혜진 소령, 소대장 유미나 대위, 그리고 부소대장 이다솜 중사를 불러 그리고 어제 훈련에 참여했던 모든 병사들을 연병장에 집합시켜. 한지수 대장의 목소리는 명령이었다. 반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의 목소리였다. 사단장은 즉시 병력 집합을 명령했다. 그 명령은 모든 장교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특히 권혜진 소령은 자신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지는 것을 느꼈다. 유미나 대위와 이다솜 중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마치 덫에 걸린 쥐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들이 꽁꽁 숨겨두었던 거짓의 벽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한가은 중장은 그들의 명령이 실행되는 동안 의무대로 향했다. 의무대 복도는 쥐죽은 듯이 고요했다. 그녀는 아들이 누워있는 병실 문을 열었다. 병실 안에는 며칠 만에 헬쑥해진 얼굴의 서준이 깁스를 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눈은 공허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실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어머니를 본 순간 서준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피하려 했다. 자신의 초라하고 나약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오준나. 한가은 중장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아들의 퉁퉁 부은 다리, 부러진 날개처럼 축 처진 어깨, 그리고 텅 빈 눈동자.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군인이 아닌 그저 한없이 나약하고 외로운 아이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서준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미안하다. 엄마가 늦게 와서 미안해. 괜찮아. 이제 아무도 너를 함부로 할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함께 모든 것을 부셔버릴 듯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아들에게서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복수를 다짐하는 전사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한지수 대장이 기다리고 있는 연병장으로 향했다. 2명의 여군 장성, 그들의 분노가 한데 모여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9보병사단 본부 연병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라면 훈련 구호 소리가 울려 퍼졌을 그곳에 수백 명의 병사들이 집결해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연단에 서 있는 2명의 여군 장성, 한지수 대장과 한가은 중장에게로 향해 있었다. 사단장 김덕수 소장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들의 옆에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권혜진 소령, 유미나 대위, 이다솜 중사 역시 다른 장교들과 함께 연단 아래에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지만 창백해진 얼굴과 떨리는 눈동자는 그들의 내면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들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지금 이 순간 무너져 내릴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한지수 대장이 마이크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명령보다도 강력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단 하나다. 지난 며칠간 이 부대에서 벌어진 한 이등병의 부상사고에 대해 모든 진실을 듣기 위해서다. 그녀의 시선은 연병장을 훑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이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나는 그 사고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이미 받았다. 보고서에는 그저 불운한 단순 훈련 중 사고라고 기록되어 있더군. 나는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직접 확인하러 왔다. 그녀는 연단을 내려와 병사들 앞을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위용에 병사들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혹시 이 자리에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누구든 좋다.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말해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앞으로 나와. 연병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유미나 대위와 권혜진 소령의 시선이 날카롭게 병사들을 훑었다. 그때였다. 병사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주춤거리며 앞으로 나왔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다름 아닌 김도윤 이병이었다. 그는 두려움에 손을 떨었지만
그의 눈빛은 굳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한지수 대장이 그의 앞에 멈춰 섰다. 이 병 이름이 뭔가? 이 병 김도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자네가 본 것을 말해보게. 거짓 없이.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김도윤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는 지난 며칠간의 고통과 침묵을 모두 쏟아내듯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곧 단호해졌다. 지난 훈련 마지막 날, 김서준 이병이 무릎 부상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유미나 대위님이 김이병에게 투명 의자 자세를 시켰고 김이병이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자 대위님이 전투화로 김이병의 무릎을 짓밟았습니다. 그의 증언에 연병장은 술렁거렸다. 유미나 대위는 충격과 공포에 질려 거짓말 전부 거짓말입니다.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한지수 대장의 손짓 한 번에 그녀는 즉각적으로 침묵했다. 한가은 중장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권혜진 소령을 똑바로 응시했다. 권소령, 자네는 이 보고서를 만들고 서명을 받았지. 이 이병의 증언은 자네의 보고서와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설명하겠나. 권혜진 소령은 침착한 척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령관님, 이병의 증언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는 단순한 훈련 중 사고였습니다. 저는 모든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이병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지위와 권력 뒤에 숨으려 했다. 그때 한가은 중장이 한규민 상사에게 손짓했다. 한규민 상사는 앞으로 나서서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다. 권혜진 소령, 이 보고서가 정확한 절차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그렇다면 이 보고서와 함께 의무대 시스템에 기록된 이 군의관의 수기 메모는 어떻게 설명하겠나. 현장 지휘관의 요청으로 염좌로 기록함.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한가은 중장의 목소리는 차가운 칼날 같았다. 그녀는 권혜진 소령, 유미나 대위, 이다솜 중사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만든 거짓의 벽이 무너지고 그 벽에 깔려 죽게 될 것임을 깨달았다. 이다솜 중사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고 유미나 대위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한지수 대장은 다시 연단에 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심판을 내릴 뿐이었다. 권혜진 소령, 유미나 대위, 이다솜 중사, 너희는 한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파괴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군의 명예와 신뢰까지 땅바닥에 내팽개쳤다. 나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그리고 이 아이의 가족으로서 너희의 죄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그녀는 손짓하여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을 불렀다. 이들을 당장 현장에서 체포하라. 군형법 제75조와 제90조에 따라 가혹행위와 직무유기 및 허위보고죄로 기소한다. 그들의 군인 신분을 박탈하고 군사재판에 회부할 것이다. 헌병들이 달려와 권혜진 소령, 유미나 대위, 이다솜 중사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저항하려 했지만 헌병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을 제압했다. 유미나 대위는 서준을 향해 원망 섞인 눈빛을 보냈지만 서준은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이 사라지자 한지수 대장은 병사들을 향해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병사들은 오늘 이 현장을 목격했다. 너희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너희가 배워야 할 교훈이다. 연병장에 모인 수백 명의 병사들은 굳은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 대신 정의가 승리했다는 희망의 빛이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서울 국군 수도병원 병실. 하얗고 차가운 공기가 가득한 그곳은 서준에게 이제 새로운 감옥이 되어 있었다. 권혜진 소령, 유미나 대위, 그리고 이다솜 중사의 체포 소식은 병원 내에 빠르게 퍼졌다. 군 의무대 군의관은 즉각 보직 해임되었고 서준은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 있는 수도병원으로 옮겨져 인대 재건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서준은 알고 있었다. 그의 무릎은 결코 예전처럼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찢어진 인대가 다시 봉합되었지만 무릎을 굽히고 펼 때마다 느껴지는 둔탁한 통증은 평생 그를 따라다닐 흉터가 될 터였다. 그의 육체적인 고통은 그를 괴롭히던 이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고통은 그들을 기억하는 영원한 표식처럼 남아 있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었다. 그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김서준, 이등병으로서 자신의 힘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그의 다짐은 산산조각 났다. 결국 그는 어머니와 이모 할머니라는 거대한 배경의 힘에 기대어 구원받았다.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삶의 방식이었다. 그는 자신이 나약했고 결국 무릎 꿇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어머니 한가은 중장과 이모 할머니 한지수 대장은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왔다. 그들은 이제 장군이 아닌 그저 하나이의 부모와 이모였다. 한지수 대장은 무거운 군복 대신 편안한 옷을 입고 왔고 한가은 중장은 병실에 앉아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서준에게 왜 자신의 신분을 숨겼는지, 왜 진작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서준이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왔고 침묵 속에서 그의 옆을 지켰다. 그들의 눈빛에는 실망 대신 깊은 안타까움과 사랑만이 가득했다. 서준아, 너는 실패한 것이 아니야. 어느 날 어머니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네가 그 오랜 시간 홀로 고통을 견뎌냈다는 것만으로도 너는 충분히 강한 아이다. 너는 너의 의지를 지켰고 너의 굳은 마음을 꺾지 않았어. 네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려 했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야.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결국 버티지 못했고 버티지 못한 게 아니라 너를 짓밟으려 한 그들의 폭력이 너의 한계를 넘어섰던 거야. 그것은 네 잘못이 아니야. 서준아, 우리 군은 네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썩어 있었다. 그리고 너의 존재가 아니었다면 그 썩은 뿌리는 영원히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몰라. 어머니의 말은 서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단단한 얼음벽을 서서히 녹였다. 그는 자신이 그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큰 진실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고통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 그의 희생은 무의미하지 않았다. 그가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서러움은 다른 이들을 구할 수 있는 거대한 불씨가 될 수 있었다. 몇 주간의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서준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군인의 꿈은 이제 영원히 끝났다. 남은 평생 그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그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허무함과 상실감만이 남아 있었다. 그때 이모 할머니 한지수 대장이 그의 병실을 찾았다. 그녀는 서준의 옆에 앉아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서준아, 너는 군인이 되기를 원했지. 강하고 옳고 정의로운 군인이 되기를. 에네트 그렇습니다. 네가 겪은 이 일은 너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 너를 더 큰 군인으로 만들어 줄 거다. 육체를 사용하는 군인이 아니라 머리를 쓰고 마음을 사용하는 군인으로. 나는 네가 법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서준의 눈이 커졌다. 법이라니 전혀 생각지 못했던 제안이었다. 네오는 네가 겪었던 일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너는 억울하게 고통받고 짓밟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거다. 나는 네가 군을 떠나서 군인들을 위한 인권 변호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너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워줘. 그것이 네가 이 고통을 겪은 진짜 이유일지도 모른다. 한지수 대장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조카의 고통이 무의미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는 그의 절망이 더 큰 희망으로 바뀌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서준은 자신의 무릎을 내려다보았다. 퉁퉁 부어오른 무릎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치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었다. 그는 이제 이 상처를 잊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 상처를 기억하고 이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았다. 그것은 단순히 무너진 꿈을 대신할 대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고통을 승화시키고 그에게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새로운 길이었다. 서준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와 이모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제 싸워야 할 이유가 생겼다. 세월은 그 어떤 상처도 완전히 지워내지 못하지만 그 위에 새로운 의미를 더씹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김서준에게 지난 몇 년은 바로 그러한 시간이었다. 무릎의 끔찍한 통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 통증을 증오하지 않았다. 그는 그 통증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물했다. 그는 군병원을 퇴원한 뒤 군인의 꿈을 완전히 접었다. 대신 그는 법학대학원에 진학했고 주경야독하며 사법고시를 준비했다. 그의 군 생활 경험은 교과서 속의 딱딱한 법 조항들을 살아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원동력 삼아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고 결국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최연소 나이로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선 진정한 승리자였다. 김서준은 군 인권 변호사가 되었다. 그는 자신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싸웠다. 그의 무릎에는 여전히 끔찍한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 흉터를 감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이자 그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군내 가혹 행위의 심각성을 증언했고 권력에 의한 은폐 시도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치밀한지 고발했다. 그의 목소리는 정의와 진실의 힘을 얻어 더욱 울림이 컸다. 김서준 변호사의 활약은 군 법무부와 국방부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온 국민에게 알려졌다. 그의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군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인 고 서준법 도액을 제정했다. 서준법은 군내 가혹 행위, 조사 및 처벌을 위한 독립기관을 설립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며 허위 보고,
및 진료 기록 조작 시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가 겪었던 고통과 절망이 이제는 다른 수많은 병사들의 방패가 되어 주었다. 그가 입대 전 평범한 군인이 되고 싶어 했던 다짐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 그는 군인이 아니었지만 모든 군인들의 인권을 수호하는 진정한 수호자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한계은 장군의 아들이라는 그림자 뒤에 숨지 않았다. 그는 이제 김서준 그 자체로 우뚝 서서 자신의 이름이 정의와 희망의 상징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의 삶은 그 어떤 권력이나 명예보다 더 가치 있는 결과를 낳았다. 그는 종종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자신이 변호했던 사건들의 서류를 정리하며 과거를 되새겼다. 어떤 날은 그를 괴롭혔던 유미나 대위와 권혜진 소령, 이다솜 중사의 소식을 접하기도 했다. 그들은 군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고 모든 권위와 명예를 잃은 채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들의 몰락은 서준의 승리이자 정의의 승리였다. 어느 늦은 오후 그는 사무실 창가에 앉아 서쪽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는 바짓단을 걷어 자신의 무릎에 남아있는 흉터를 만져보았다. 딱딱하고 울퉁불퉁한 흉터. 그것은 끔찍했던 과거를 잊지 못하게 하는 영원한 흔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아니, 아팠지만 그 아픔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를 상기시켜주는 훈장이었다. 그의 무릎은 그를 좌절시키기 위해 짓밟혔지만 결국 그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는 더 이상 빠르게 뛸 수 없었지만 그 대신 그는 더 멀리 그리고 더 깊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고통과 상실감이 결국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더 큰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 장군의 아들이라는 족쇄에서도 그리고 과거의 고통이라는 족쇄에서도